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양승목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양승목 소장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의 부와 번영을 지켜드리고 또 키워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알찬 그런 부동산 정보가 머리에 쏙쏙 박히도록 정보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를 처음 고려하시는 분들은 소장님과 함께 차근차근 그 정보를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경제시장에서 가장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돈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돈을 잘 쓰고 또 잘 모으고 잘 굴릴 수 있는 그 돈의 감각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이 돈의 감각을 어떻게 키우지라고 고민만 한다면 절대 키워지지 않겠죠. 전문가들과 함께 키워보셨으면 좋겠어요. 연이은 경기 불황에서 승자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서도 승자가 된 사람들, 위기 속에서 어떻게 기회를 찾았는지 신용화폐 시스템에 대해서 좀 배워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신용, 어떻게 보면 대출, 빚과 같은 단어기도 하죠.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소장님 바로 좀 강의를 해주실까요? 네,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죠?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면 뭐 돈이 우선시 되는 사회인데, 그러면 돈이 없으면 참 낙오되기 쉽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도 쉽고요. 특히나 우리가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가난해지면 가정이 화목하지도 못하고 불화가 많이 생깁니다. 실제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신문 기사에도 가정 불화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부자가 돼야 된다는데 꼭 부자는 아니더라도 남보다 뒤처지지는 않고 어느 정도의 곳간을 든든하게 만들어 놔야지 어디 가서도 자신감이 생기고 활발한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면서 부자가 돼야 된다는 건 맞는데 돈을 그만큼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의 근간이 되는 이 신용화폐 시스템을 모르고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신용화폐 시스템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아는 사람들이 드물단 말이죠. 보통은 감각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미 부를 이루신 분들이 많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잘 몰라가지고 늘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나면 은행에 저축하는 게 최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오늘 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 가서도 잘 가르쳐주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계셨다가 언제 어디서나 이 신용화폐 시스템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를 꽉 잡고 있고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버팀목 삼아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부자가 안 돼도 됩니다. 가난해지고 싶지 않다 그러면 신용화폐 시스템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 신용화폐 시스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올해 부동산 먼저 이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부동산 전문가들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전망을 한 기사들도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열이면 열의 9은 올해도 부동산 시장의 가격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거시적인 경제 관점에서 봤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떨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고요. 세계적인 시장 그리고 전체적인 자본적인 시장을 봤을 때 올해도 분명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예상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잠깐의 어떤 정책으로 인한 미세적인 조정이 있을지라도 크게 올라가는 그러한 기조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대부분 부동산 전문가들의 전망이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 이런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게 새우깡의 가격의 자료인데요. 추입니다. 1970년대부터 71년도에 새우깡이 처음 만들어져가지고 지금 현재도 계속 팔리고 있죠. 팔리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새우깡의 가격이 처음에 얼마였느냐. 71년도에 50원을 했거든요. 50원을 하고 88년도에 200원으로 오르고 쭉쭉쭉쭉 가격이 올라서 제가 여기 2020년도에 1200원을 하는데 이게 1300원이 됐습니다. 2020년도에 1300원. 자, 1300원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가격이 계속 올라왔는 거는 우리가 다들 알고 계십니다. 그죠? 쭉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죠. 몇 배가 됐습니까? 50원에서 1300원이 됐다면 26배가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가격은 오른다는 거죠. 물가가 그만큼 오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들 알고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물가가 상승한단 말이죠. 물가 상승률이 만약에 3%의 물가 상승률이
일어났다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다. 이 1,000만 원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현재 1,000만 원을 갖고 있는데 이게 10년이 지나면 자 744만 원이 돼버립니다.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왜 떨어집니까? 돈이 그만큼 시장에 많이 풀리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겠죠. 자, 우리는 이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젊은 분들은 덜 체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물가가 오르고 자산의 가격도 오르더라. 그만큼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더라는 것은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그것은 이 신용화폐 시스템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마을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한 도시에 10채의 집이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한국은행, 중앙은행이죠.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입니다. 한국은행에서는 돈을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찍어낸 돈이 이 마을에, 이 도시에, 자, 1억의 현금을 풀었단 말이죠. 그러면 집이 10채다. 그죠? 집이 10채면 집 한 채의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그냥 산수적인 계산이죠. 1억이 풀려 있는데, 이거를 10채로 나누면 이게 한 채 가격이 1,000만 원이 되죠. 집 한 채당 1,000만 원의 가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냥 시중에 일반 은행이 중간에 하나 끼었단 말이죠. 중간에 하나 끼어가지고 중앙은행에서, 한국은행에서 1억을 은행에다 줬더니만 이 은행이 이 1억을 가지고 10억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시장에 풀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현재 집이 10채가 있는데 1억이 10억이 돼가지고 현재 이 시중 통화량이 10억이 풀려 있다라고 하면 이 도시에, 이 마을에 집 한 채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는 1억이 풀려 있었기 때문에 10채로 나눠가지고 1,000만 원이었죠. 근데 지금은 10억이 돼서 10채에 10억이 돼버리기 때문에 한 채당 가격은 얼마입니까? 바로 1억이 돼버렸습니다. 무려 10배가 가격이 올라가 버린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시중은행이 중간에 하나 끼어가지고 원래 1억이 나왔는데 이거를 10억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화폐 시스템인데요. 신용화폐 시스템인데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거시적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내는 거 1억을 찍어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현찰입니다. 현찰을 1억을 찍어냈는데 요거를 보는통화라고 하고 이게 진짜 돈이란 말이죠. 그런데 시중은행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시중은행에다 한국은행이 공급을 해주니까 이 시중은행에서 이 1억을 가지고 10억으로 뻥튀기를 해서 통화를 팽창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기업이나 가게에다가 개인에게다가 돈을 뿌려준단 말이죠. 그러면 요 10억은 이제 가상의 돈이 되는데요. 이 10억이 바로 신용통화라는 애가 됩니다. 진짜 돈은 보는 통화이고 이 보는 통화를 통해서 뻥튀기 된 이 10억이 바로 신용통화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이 시스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입니다. 전 세계 나라의 모든 대표적인 은행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은 다 똑같습니다.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만 돈을 찍어낼 수가 있죠. 그 돈을 보는 통화라고 하는데 이 보는 통화를 은행에다 공급을 해줍니다. 공급을 해주게 되면 은행에서는 바로 대출을 일으키게 되죠. 대출을 일으키는데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시작을 합니다. 1억을 가지고 시작을 한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은행에서는 10%의 지급 준비율을 가지고 지급 준비금을 1,000만 원을 놔두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찾아와서 돈을 요구를 했을 때 언제든지 줄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놔야 된다는 것이죠. 그거를 10%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지급 준비금을 1,000만 원은 은행에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9,000만 원은 어떻게 되느냐? 돈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갑이 9,000만 원을 대출을 받았다고 해봤습니다. 그러면 9,000만 원을 갑이 1억이 자 지급 준비금으로 1,000만 원을 놔두고 9,000만 원을 대출을 해줬습니다. 첫 번째 대출을 해주니까 개인이 이 9,000만 원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뭐 차를 산다든지 다른 뭐 집을 산다든지 아니면 물건을 사겠죠. 그러면 그 물건을 팔았는 판매자가 있을 겁니다. 판매자가 있어서 이 판매자는 또 어떻게 됩니까? 이 돈을 받았는 걸 은행에다가 저금을 하겠죠. 요 뒤에 거는 치우고 최대한 간단하게 그냥 개인에게만 대출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갑이 다른 은행에다 돈을 일단 받았는데 또 예금을 하겠죠. 저금을 합니다. 이 9,000만 원을 저금을 하면 B은행은 또 거기에 대한 10%인 자 900만 원을 지급준비금으로 은행에다 그냥 놔두고 나머지
8,100만 원은 또 다른 사람에게 대출을 해줍니다. 그죠? 대출을 해주고 을이 이 8,100만 원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뭐 또 다른 것도 하겠지만 일단은 이 대출받은 금액을 은행에다 또 집어넣는단 말이죠. 사용을 했건 사용을 하지 않았건 그 돈은 은행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보관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8,100만 원이 총 은행에 또 다른 은행에 들어오면 이 은행은 또 지급준비금 810만 원 10%죠. 지급준비율 10%에 810만 원을 놔두고 나머지 금액은 또다시 다른 사람에다가 대출을 해줍니다. 이게 쭉쭉쭉쭉 일어난다는 거죠. 처음에 들어왔는 돈은 1억밖에 없었는데 이 돈이 나중에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결국에는 이 많은 금액으로 뻥튀기 불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10억이 됩니다. 자, 이걸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지급준비율을 가지고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는 통화 1억에다가 지급준비율이 10%라 그랬죠. 그러면 0.1입니다. 0.1로 나누면 이게 10억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법정 지급 준비율 기준은 7%입니다. 7%. 7%가 되면 이 7%는 0.7이란 말이죠. 1억에 대해서 0.7로 나누면 이게 거의 한 15배 가량이 됩니다. 14.28 얼마 나올 텐데요. 15배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시중에 풀려 있는 현찰은 1억인데 그 1억이 14억, 15억으로 불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불어나서 돌아다닌다는 거죠. 자, 이거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자료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뽑아놓은 자료인데요. 밑에 보시면 파란색 선이 보는통화입니다. 지금 현재 시중에 풀려있는 보는통화는 약 200조 가량이 됩니다. 그런데 광해통화라고 하는 신용통화는 얼마나 풀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15배 정도인 자 3,000조 이상이 풀려있다는 것이죠. 15배 이상이 지금 풀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발행했는 한국은행에서 찍어내는 그 통화는 그 돈은 200조인데 지금 시중에 떠돌고 있는 돈은 3,000조가 넘는다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돈이 불어나서 시장을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 모든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M2 통화량을 보면 지금 현재 계속 한 번도 낮아짐 없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보시면 여기가 2020년이죠. 코로나 때문에 대량으로 통화가 늘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한 번에 낮춰짐 없이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 예산도 보시면 옛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올라가는 폭이 아까 보셨다시피 직선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지수곡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도 더 올라가겠죠. 자, 지금 현재 내년도에 2021년도에 잡혀있는 예산안이 558조입니다. 이것보다 늘어날 확률도 있죠. 지금 현재도 4차 재난지원금이라 해가지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더 국민들한테 돈을 뿌려준다는 거죠. 그 뿌려주는 돈은 어떻게 됩니까? 국민들이 만약에 내가 원래 기본적으로 살고 있는 살 때 필요한 금액이 100만 원이라 그러면 100만 원 더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 재난지원금으로 준단 말이죠. 그러면 그 100만 원을 바로 시중에 쓰겠느냐? 아니죠. 내가 원래 쓰던 100만 원치는 쓰는데 국가에서 들어온 100만 원은 다시 또 저금으로 맡긴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금으로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바로 또 은행에서 대출이 되어서 15배가 불어나서 시중에 또 풀린다는 것이죠. 그만큼 많은 돈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더 많은 돈들이 시장에 풀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유동성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물가는 계속 오를 것이고 그중에서도 사람들이 누구나 원하는 실물로 자산을 가지고 있고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하게 될 것이고 그 실물 자산의 가격은 앞으로 더 상승할 것이다. 이것은 또 뭡니까? 반대로 생각을 하면 돈이 그만큼 많이 풀려있기 때문에 돈의 가치는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아무 데나 가셔가지고 아무 아파트나 어떤 물건이나 이런 거 사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또 다른 영역의 문제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살펴보면 어쨌든 자 올 한 해 작년 한 해죠. 작년 한 해 어마어마한 돈이 풀렸습니다. 미국에서도 어마어마하게 풀렸고요. 국내에서도 어마어마하게 풀렸습니다. 자, 많이 풀렸는데요. 그러면 미국에서 아까 보셨죠? 그래프가 엄청나게 거의 수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돈이 그만큼 많이 풀렸다는 건데요. 그 미국에서 많이 풀리면 우리나라는 보셨다시피 그렇게 미국만큼은 많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또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에서 그만큼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덜 풀렸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만큼 달러에 비해서 가치가 우리나라의 원화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또 더 나은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미국이 그만큼 많이 풀리면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건 또 특히나 또 좀 세부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수출이 잘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커져 버렸기 때문에 수출이 잘 안 되면 국내에서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원화와 달러화의 환율을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가치를 맞추기 위해서 또
우리나라 돈은 또 더 풀 수밖에 없다는 거죠. 원화를 더 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미국과 마찬가지로 양적 완화라든지 이런 걸 시행해서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걸 시행을 해서 돈이 더 풀리게 돼 있습니다. 자, 돈이 무조건 더 풀린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으로 더 풀릴 예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대부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쭉 뭐 물가 아니면 뭐 경제 성장 뭐 이런 식으로 다 오릅니다. 부동산 가격도 이렇게 오르는 것이죠. 우상향합니다. 근데 경제는 말이죠. 경제는 언제나 그렇듯이 이렇게 순환 곡선을 그리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냥 직선으로 했는 이유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순환 곡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왜 순환 곡선을 이렇게 펼치면서 그냥 옆으로 가지 않느냐. 이것은 말씀드렸듯이 돈이 그만큼 많이 풀리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상향하면서 올라간다라는 내용이고요. 만약에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뭐 물건이 있습니다.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이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을 원하겠죠. 그러면 수요가 그만큼 많아지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죠? 이게 가격인데요. 가격이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원하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어느 시점 정도가 되면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도 물론 그만큼 또 많아지겠죠. 공급이 많아지게 되면 또 수요가 많아지는 그 균형점을 찾아가지고 가격은 어느 정도에서 균형 가격을 잡게 됩니다. 찾게 되면 그 이후에는 공급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만큼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격은 또 내려가게 됩니다. 내려가게 되면 또 공급자들은 공급을 안 하게 되겠죠. 공급을 안 하게 되면 공급이 또 말라버리기 때문에 수요자들은 또 그대로 있는데 공급이 말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또 가격은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경기가 순환하거나 아니면 어떤 실물자산이나 물가나 가격이 이렇게 곡선을 그리면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 기본적인 전제가 이것입니다. 자, 부동산 가격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난 1980년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자료인데요. 그걸 추이를 쭉 살펴보면 이게 빨간색 그래프가 지금 현재 서울 아파트 가격 매매 가격 지수입니다.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아까 보셨던 그 순환 곡선이 바로 이 아파트 가격의 순환 곡선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쭉 상승을 했는데요. 그 안에서 또 보시면 이렇게 자잘한 파동들이 있습니다. 이 파동들을 잘 만나야 된다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은 뭐냐? 상승을 하는 이 시점에 들어가셔가지고 계속 갖고 계시면서 가장 올랐을 때 파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러나 내가 만약에 그 들어가는 시점을 놓쳤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중간중간에 이 잔파도를 잘 타시면 됩니다. 잔파도를 잘 타야 되는데 이 잔파도를 잘 타는 것은 좋은 입지 그리고 누구나 원하는 그러한 물건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 안 된다 그러면 전문가들을 찾아야 된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낮은 가격일 때 사가지고 좀 높은 가격일 때 팔면 되겠죠.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뭐냐. 최소한 10년 이상의 장기 보유를 하게 되면 절대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은 지난 역사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보셨다시피 이 그래프에서 보셨다시피 여기 파란색 그래프가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해서 조정장을 거쳤던 그 기간인데요. 가장 길었던 기간을 보면 91년도에 주택 200만 채 공급이었죠. 그때 노태우 정부 때. 그때 공급을 해가지고 한동안 가격의 하락과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7년 6개월입니다. 7년 6개월. 7년 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또 오르더란 말입니다. 오르는 기간이 약 한 9년 10개월, 노무현 정부까지 포함해서 9년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융위기를 맞고 또 가격이 주춤해가지고 하락을 했었죠. 하락을 했는 기간이 6년 5개월이었습니다. 6년 5개월. 그리고 나서 문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만약에 이 꼭지에 샀다 하더라도 10년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죠? 여기서 아까 7년 6개월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6년 5개월이었습니다. 10년만 보유하고 있으면 정고점을 넘어서 또 오르더라. 또 오르더라. 마음이 급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당장 사가지고 내일 더 높은 가격에 팔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꼭 시장에서 그건 안 되죠.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것은 특히나 거래할 때 거래 가격이 높기 때문에 들어가는 다른 부수적인 비용들도 많기 때문에 순식간에 환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안 되는 거 만약에 내가 좀 떨어진다 그러면 조정이 온다 그러면 장기 보유하고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만 굳은 마음만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절대 손해 안 보는 것이 이 부동산 시장의 부동산 자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람들이 많이 원하는 이런 아파트에다가 투자를 해놓으시면 화폐는 계속 팽창을 해가지고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내가 장기로 보유하고 있을 그런 마음만 가진다 그러면 절대 손해 안 보는 장사다. 이 부동산 시장이 그렇다. 특히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원하는 수요가 많은 물건들이기 때문에 그 수요가 많이
원하는 물건들은 항상 가격이 오른단 말이죠. 그래서 갖고 계시면, 보유하고 계시면 절대 마이너스 날 일 없고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그러한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어줄 것이기 때문에 꼭 부동산에, 아파트에 뭐 이런 것에 투자를 하셔가지고 장기로 보유하시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손해보지 않고 돈 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자, 우리가 꼭 이것을 인지를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용화폐 시스템을 해가지고 항상 통화량은 팽창을 하고 더 많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은 무조건 올라간다. 그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데,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게, 그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고 아파트 가치는 그대로인데 돈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죠? 돈이 많아져가지고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거다.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거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적어지는 일이 없다. 돈이 무조건 많아진다. 그래야 경제가 성장이 되고 여러분들이 먹고 산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돈은 팽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파트라는 실물자산의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가치가 그대로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실물자산에 투자를 해놓으면 여러분들은 언젠가 부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집 없는 것보다는 무조건 집 있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말씀드렸듯이 통화가 계속 더 팽창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뿌려진 돈들도 많고요. 현재 지금 주식시장으로도 들어가 있지만 그 또 주식시장에 돈 벌면 어떻게 됩니까? 또 부동산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으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게, 우리가 통화량이 팽창하기 때문에 실물자산에 투자를 해가지고 나중에 부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경제 강의를 마치고 다음 또 다른 물건들, 지역들 소개하는 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